전에 설명했던 대로 NLL을 지키는 한국 해군 전력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소형 고속정과 보다 큰 초계함과 호위함이었죠.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고속정은 느리고 사거리가 짧은 북한 어뢰에게 부적절한 목표였습니다. 더욱이 연평도 서쪽에서 작전하는 고속정들은 얕은 수심 때문에 잠수함으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보다 손쉬운 목표는 초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계함은 북한 레이더 탐지거리 밖으로 철수한 뒤였고 그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죠. 하지만 대청해전 이후 북한은 초계함들의 새로운 초계 해역을 예측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백령도 서방 해역에서 작전하던 초계함이 북한이 해안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주로 백령도 뒤로 숨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 때문에 레이더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레이더 음영구역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북한 지대함 전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곳이었죠. 북한이 지난 11월 15일에 해안 레이더를 가동한 뒤부터 초계함이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다른 초계함들은 여전히 연평도 서방 해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는데 이 해역에는 레이더파를 막아줄 자연지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상의 표적 위치를 고려해서 북한은 몇 가지 침투 경로를 고안해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고대에서 출발해서 NLL을 통과, 연평도와 대청도 중간 해역에서 작전하는 초계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NLL을 넘는다는 것은 위험한 중국 어선의 조업구역과 어망지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얕은 수심이 잠수함의 수중 기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 두 가지가 서해에서의 남북 해군의 잠수함 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들키지 않고 침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교전 자체가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망망대해의 넓은 초계구역에서 초계함은 기동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어뢰의 짧은 유효사거리와 다소 느린 속력을 고려할 때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야심작이었던 복합 자동 추적 어뢰 02D 혹은 CHT-02D라고 불리는 최신 어뢰 역시 15km의 최대 사거리에 비해 유효 사거리는 고작 3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속도 또한 최대 40노트 정도로 한국의 일선 군함들에 비해 약간 빠른 정도에 그쳤습니다. 즉, 한국 군함들이 최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들을 따라잡을 속도도 지구력도 부족한 것이었죠. 퇴출 작전 역시 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와 대청도 사이에 위치한 초계함을 격침할 경우 이 함대 전력의 NLL 인근 배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지원 세력은 북쪽을 제외한 전 방향에서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 입장에서 유일한 퇴출 경로는 침투 경로를 되짚어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반대로 한국 측은 적의 유일한 퇴출로를 막기 위해 피격 지점과 NLL 사이에 지원 전력을 집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이때 한국의 대잠 작전의 성공은 다른 여타 요소들, 예컨대 초기 반응 시간과 동원 가능한 대잠 전력의 규모 등의 영향 역시 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북한의 퇴출 경로를 특정할 수 없다면 북한 잠수함의 안전한 귀환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경로는 똑같이 사군에서 출발하지만 이번에는 백령도 뒤에 숨어있는 초계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령도 뒤에 숨은 초계함을 공격하는 것은 이전 목표와 비교해서 북한에게 두 가지 전술적 이점을 주었습니다. 먼저 어뢰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섬 뒤에 숨는 것이 적의 지대함 위협에 대한 타겟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잠수함 위협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좁고 협소한 초계구역에서 군함은 중요한 기동력을 상실하고 매우 느린 속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이동하는 목표는 짧은 유효사거리를 지닌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도 매우 취약해지는 것이었죠. 이에 더해 공격 이후에도 잠수함이 여러 퇴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백령도는 한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시에 북한에는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었고 공해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령도의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잠수함은 적어도 3가지의 퇴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투 경로를 되돌아서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를 지나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은 공해를 통해 우회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짐작하신 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퇴출 경로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다른 침투 경로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여러 퇴출 경로가 존재함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실제 퇴출 경로를 특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북한 잠수함의 안전한 귀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침투 경로는 이전과 같이 많은 어망과 얕은 수심이라는 서해의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비파골에서 출발해서 바로 남쪽으로 항해해 초계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얕은 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로가 전보다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해역은 물살이 빠른 곳으로 유명했고, 이는 잠수함의 수중 기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특성들은 두 번째 경로와 동일했습니다. 마지막 경로는 똑같이 비파굴에서 출발하지만 공해를 우회해서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죠.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전술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NLL을 통과하지 않음으로써 잠수함이 중국 어선들의 위험한 조업구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중국 사이의 공해는 서해에서 가장 깊은 해역입니다. 그리고 백령도는 이 공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즉, 북한이 이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침투, 공격, 그리고 퇴출의 모든 작전 과정에서 잠수함이 깊은 수심에 머물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망과 얕은 수심이라는 서해의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정리하자면 표적 선정과 경로 설정의 측면에서 북한에게는 4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환경적, 전술적 측면에서 모두 상이한 방법들이었죠. 여러분께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북한이 마지막에 어떤 타격 목표와 경로를 선정했는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전술적 이점을 얻고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4번째 방법이었죠. 2009년 당시 북한은 본 공격에 알맞은 잠수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건조된 130톤급 잠수정으로 2003년에는 이란에 수출된 전력도 있었죠. 한미연합정보사는 이를 연어급 잠수정으로 이름 붙였지만 북한은 국제시장에 MS-29라는 명칭으로 소개했습니다. MS-29 잠수정은 작은 크기 덕분에 서해의 저수심 작전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마 이 잠수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본 프로펠러 앞에 붙어있는 작은 보조 프로펠러일 겁니다. 잠수정이 느린 속력으로 기동할 때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잠수정은 2발의 중어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MS-29는 당시 북한에서 적외선 광학장치가 구비된 거의 유일한 잠수함정이었습니다. 공격은 안전한 퇴출을 위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외선 장비는 작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죠. 물론 MS-29는 여타 북한 잠수함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고성능 소나 장비의 부재, 짧은 작전 가능 시간, 짧은 유효 공격 사거리 등이 그랬죠. MS-29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결코 고성능 잠수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가장 진보된 잠수함정이었고 대잠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의 노후화된 군함을 격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북한 서해안의 항구는 얼어붙게 됩니다. 매서운 추위가 북한 서해함대 작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010년 1월에 촬영된 나사의 테라 위성 사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서해 북쪽 해안은 완전히 얼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남포와 서해 주요 잠수함 기지인 비파곤 역시 얼어붙어 있습니다. 남쪽에 가깝거나 공해에 맞닿아 있는 항구만이 얼음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태였죠. 따라서 매년 이 시기에 북한 서해함대의 주요 전력은 동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월부터 2월 사이 많은 수송함과 잠수함은 출항하지 않고 기지에 정박해 있었고 반잠수정은 동파 방지를 위해 실내로 옮겨져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해함대의 동면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이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방에 보낸 구축함 2척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한국이 북한이 당분간 서해에서 작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3월에 들어서 얼음이 녹고 북한이 서해에서 정상작전을 재개한 뒤에도 한국 측에서 경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한국 역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훈련 장소와 시간을 미리 공개합니다. 2010년 3월 9일 한국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같은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표적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훈련 지역은 최소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형 디젤 잠수함을 그렇게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대잠 자산은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대청 해전 패배로부터 4개월 만에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계태세를 완화했고 훈련 때문에 전력이 분산되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3월 23일) 두 척의 상어급 잠수함이 비파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의 임무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지와 인근 해역 사이를 오가며 기지와 정기적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한미연합군의 정보 능력을 고려할 때 이는 포착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건 북한 또한 바라던 바였습니다. 북한 잠수함 전력이 매년 해빙기에 하던 대로 장비 점검과 승조원 숙달 훈련을 하는 중이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국이 믿게 하려는 심산이었죠. 다음 날인 3월 24일 남포에서 공작 모선이 출항했습니다. 뒤이어 MS-29 잠수정도 비파곤에서 출항했습니다. 모선과 잠수정은 어둠을 틈타 따로 움직였는데 한미연합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었죠. 얼마 안가 잠수정은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선과 접선했습니다. 유료와 음식 등을 보급받은 뒤 잠수정은 스노클 마스크만 수면에 노출한 채 홀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웨이포인트에 도착한 것은 아마 일출 전이었을 겁니다.
잠수정은 느리지만 일정한 경제 속도로 한국 수역으로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25일 오후 잠수정은 백령도의 북서쪽 한국 초계함의 외곽 경비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초계함을 잠수정의 소나로 탐지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적의 예상 탐지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리였죠. 하지만 이때 정작 표적인 초계함이 초계구역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출항 전에 한국 기상청의 예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기상 악화로 인해 표적이 초계구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잠수정이 한미 연합자산에 탐지되지 않는 일수가 길어질수록 한국군의 의심도 커질 터였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며칠 내에 작전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26일 8시 30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초계함은 4에서 7노트의 느린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1에서 3마일마다 항로를 불규칙적으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대잠 회피 기동이었죠. 어둠이 깔리기 전 몇 차례의 공격 기회가 잠수정에게 주어졌습니다. 14시, 17시, 그리고 19시경에 초계함이 비교적 깊은 수심으로 나왔고 잠수정의 공격 사거리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공격이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공격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잠수정은 초계함의 정면이나 꽁무니와 맞서는 모양이었고 어뢰가 함수나 한미에서 폭발하면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표적의 측면에서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뢰가 함의 중앙에서 폭발하며 표적을 두 동강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퇴출을 위해서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 공격을 해야 했죠. 날이 어두워지자 잠수정은 소음을 완전히 죽인 채 조류를 타고 공격대기 지점인 백령도 남동쪽 9km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수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완벽한 공격 타이밍을 기다렸죠. 잠수정이 H아워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 해안포가 움직였습니다. 19시경에 해안포가 은원표된 갱도에서 나와 한국군의 정찰자산에 포착되는 외부 포상에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초계함의 기동을 제한해서 백령도 뒤 좁은 초계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몰랐겠지만 사실 이러한 보조작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 고위부에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섬 그늘에서 초계함을 옮기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 지휘관들은 북한의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위협을 잠수함 위협보다 더 중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실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를 차례였습니다. 20시부터 21시까지 초계함은 백령도 해안 가까이 머물며 남동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21시 10분에 초계함은 북서쪽으로 대변침을 했습니다. 6에서 7노트의 느린 속도로 해안과 나란히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함의 좌현이 고스란히 잠수정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잠수정이 온종일 기다려온 완벽한 공격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었죠. 잠수정은 천천히 표적에게 접근했습니다. 21시 17분 초계함이 수심이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잠수정은 잠망경 심도로 올라와서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표적은 함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표적은 PCC 772, 바로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이었습니다. 11년 전 제1차 연평해전에 참전해 북한에게 모멸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군함이었죠. 약 3km의 거리에서 잠수정은 유도 중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완벽히 명중이었습니다. 어뢰는 표적에서 나는 가장 명확한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였죠.
21시 21분 57초 자기감흥 신관으로 어뢰는 천안함 엔진실 바로 밑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파와 물기둥은 천안함을 완전히 두동강 냈습니다. 두동강 난 후 천안함의 운명은 백령도 해병초병이 운용하는 열상 감시 장비 TOD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초병은 큰 폭발음을 들은 뒤 2분 22초 만에 침몰하는 천안함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함이 함수와 함미로 완전히 두동강 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함미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고 함수는 상부 구조물이 보일 정도로 반쯤 뒤집힌 상태였죠. 함수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떠 있었지만 전체 크기의 5분의 2밖에 되지 않았던 함미는 3분 20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생존자가 빠져나올 시간조차 없었죠. 시신이 발견된 40명의 사망자 중 39명이 함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잠수정은 첫 번째 어뢰를 발사한 뒤 표적이 무력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두 번째 어뢰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계함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하자 잠수정은 곧바로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역을 뒤로 하고 공해가 있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잠수정이 마지막으로 취약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뢰를 이미 한 발 사용한 터라 남은 한 발만이 유일한 자위수단이었죠. 더욱이 전속력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잠수정의 축전지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한국 대잠 세력에게 발각되어 공격을 받았다면 격침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보복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국 측의 반응 시간 자체는 느리지 않았지만 백령도와 피격 지점은 너무 멀었습니다. 한국의 첫 지원 자산은 21시 31분 만에 급파되었지만 피격 이후 80여 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이미 잠수정이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을 벗어나 공해에 다다른 뒤였죠. 잠수정은 나흘 뒤 상처 하나 없이 남포에 귀향했습니다. 피격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이는 북한의 확실한 전술적 쾌거였습니다. 잠수함 공격으로 한국은 1200톤의 초기함과 46명의 승조원을 잃었습니다. 구조작전 도중 1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에서 한국이 입은 손실은 NLL을 두고 일어난 지난 3차례 해전을 통틀어 한국이 입은 손실보다 7배 이상 컸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죠. 이 공격으로 북한이 한국에게 입힌 피해는 5개월 전의 패배를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사망한 한국의 승조원 중 1명은 8년 전 제2차 연평해전에서 참전해 총상을 입었던 박경수 중사였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천안함과 함께 산화한 박경수 중사의 죽음은 1999년 이래 피로 얽힌 남북 해군 사이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 큰 피해와 대잠 작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였고 한국을 더 궁지에 몰아넣기로 작정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이후 8개월이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최초의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공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공격의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북한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물증 없이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오판이었죠. 피격 51일 뒤 해저에서 북한 어뢰 잔해를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스모킹건이었죠. 이 증거에 기반해 한국은 북한을 공격자로 특정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1866년 어뢰가 처음 발명된 뒤로 어뢰는 잠수함에서 수많은 함선을 격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어뢰가 쓰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뢰 잔해가 실제로 발견된 경우는 더더욱 적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일 때 이미 사용된 어뢰 잔해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자원과 시간의 낭비이죠. 그래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1945년 이후 일어난 드문 어뢰 공격이자 실제 어뢰의 잔해가 발견된 더더욱 드문 사건으로 해전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